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정모입니다. 여러분, 철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당장 철이 사라지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풍력발전소,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의 구조물과 터빈들은 다 철로 되어 있죠. 전기를 보내는 송전탑과 변압기 역시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이 없는 세상은 뭘까요? 바로 전기가 없는 세상입니다. 스마트폰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인터넷도 없죠. 또 철이 없으면 건물도 없습니다. 고층 건물, 다리, 터널, 아파트 모두 철근들이 뼈대를 이루고 버티고 있거든요. 콘크리트는 압력에는 강하지만 철근이 들어가야만 휘어지지 않습니다. 철이 없는 세상은 휘어지는 세상, 결국 아파트나 병원도 없고 학교도 없는, 다리도 없는 세상이 되겠죠. 당연히 철이 없으면 교통도 없습니다. 자동차 무게의 65%가 철강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차, 지하철, 그리고 고속도로의 가드레일, 선박, 비행기의 랜딩 기어까지 철이 없으면 이동 자체가 막힙니다. 물류도 없고 식량 공급망이 붕괴되겠죠. 그리고요, 요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데이터잖아요. 철이 없으면 데이터도 없습니다. 서버를 담고 있는 랙이나 냉각 장치, 그다음에 전자기 차폐 장치, 전자 부품의 코어는 모두 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터넷과 인공지능을 쓸 수 있는 이유도 근본적으로는 철에 있는 거죠. 의료도 없습니다. 수술 도구, MRI, CT 스캐너, 병원 침대, 휠체어 모두 철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 무릎에 넣는 인공 관절, 치과 임플란트, 제 혈관에도 들어있는 스텐트에도 철이 쓰이고 있습니다. 철은 단지 과거의 철기 문명을 만든 게 아니라 지금 돌아가고 있는 전기, 교통, 건물, 인터넷, 의료 시스템의 공통 기반입니다. 철이 없으면 현대 문명도 없습니다. 이게 가능한 게요, 철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입니다. 우주에는 가장 많은 원소가 수소입니다. 수소가 75%를 차지하고 있어요. 헬륨이 23%, 그리고 산소가 1%, 탄소가 0.5%입니다. 수소와 헬륨, 산소, 탄소 이 네 개만 합해도 이미 99.5%예요. 나머지는 0.5%밖에 안 됩니다. 근데 나머지 0.5%의 5분의 1 이상이 우주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원소 0.11%를 차지하고 있는 원소가 바로 철이죠. 지구 지각에서도요, 철은 6.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소, 규소, 알루미늄 다음으로 네 번째로 많은 원소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철이 다 어디에서 왔을까요? 별에서 왔습니다. 철만 별에서 온 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원소들이 별 안에서 만들어졌어요. 빅뱅 후에 수소가 생겼어요. 수소들이 모여서 별이 되잖아요. 별은 거대한 핵 융합로 역할을 합니다. 젊은 별에서는 수소 핵이 모여서 헬륨 핵이 됩니다. 수소는 원자량이 1인데 헬륨은 원자량이 4입니다. 원자량 4인 헬륨 핵 3개가 모이면 4 곱하기 3은 10이잖아요. 원자량 12인 탄소가 생깁니다. 여기에 다시 헬륨이 융합되면 4 더하기 12는 16, 원자량 16인 산소가 되죠. 산소에 또 헬륨이 융합되면 원자량 20인 네온, 그 다음에는 원자량 24인 마그네슘, 그 다음에 차례대로 원자량 28인 실리콘, 규소가 생기죠. 원자량 28짜리 실리콘 2개가 융합하면 원자량 56이 되겠잖아요. 원자량 56짜리가 바로 철, 니켈, 코발트입니다. 철의 원자 번호는 26번, 주기율표에는 118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모두 별에서 만들어졌을까요? 아닙니다. 별 안에서 만들어진 원소는요, 철까지예요. 철은 물리학적으로 우주의 경계선에 있죠. 별 안에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점점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듭니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마다 질량이 조금씩 사라져요. 1 더하기 1이 딱 2가 되는 게 아니라 0.000 얼마가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진 질량이 뭐가 될까요? 바로 에너지가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공식, E는 mc 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잖아요. 바로 아인슈타인이 만든 그 에너지 질량 등가 공식입니다. 조금씩 사라진 그 질량에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것만큼 에너지가 생겨요. 우리가 쐬고 있는 태양의 에너지도 바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핵융합이 에너지를 내뿜을 수 있는 건 새로 만들어진 핵의 결합 에너지가 원래 원소의 결합 에너지보다 클 때뿐입니다. 철은 핵 결합 에너지가 우주에서 가장 큰 원소입니다. 철보다 가벼운 원소들이 융합할 때는 에너지가 조금씩 밖으로 나오지만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을 융합시키려면 오히려 에너지가 추가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별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가 철인 거죠. 별에서 만들어진 철은 점점 더 가라앉습니다. 별의 핵이 철로 채워지면 별은 더 이상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게 되죠. 이때부터 별은 안쪽으로 붕괴하게 됩니다. 별이 죽는 겁니다. 철은 별의 운명을 끝내는 원소이자 가장 흔한 금속이 된 거죠. 그러면 별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어디서 생길까요? 금이나 은 같은 건 말입니다. 이것들은 별 안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별이 최후의 순간에 폭발하잖아요. 별이 폭발해서 초신성이 되거나 중성자별이 꽝 충돌해서 새로운 현상을 만들 때만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주에는 그닥지 많지 않습니다. 별에서 만들어진 철은 별이 죽으면서 우주 공간으로 흩어집니다. 물론 철만 우주 공간으로 흩어지는 건 아닙니다. 수소, 헬륨, 탄소, 수소, 산소, 별에서 만들어진 온갖 것들과 초신성이 폭발할 때 생긴 은과 금 같은 것도 섞어서 이 다 함께 우주에 흩어지죠. 별과 별 사이의 먼지, 성간 물질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주 먼지가 되는 거죠. 이 우주 먼지들이 다시 모여서 새로운 별과 행성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 태양과 지구도 우주 먼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구 지각에는 산소, 실리콘, 알루미늄, 철 순서로 많다고 했잖아요. 지구는 태양계 행성 가운데 철이 압도적으로 많은 행성입니다. 철은 지구 질량의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어요. 아니, 지구 질량의 3분의 1이나 되는데 지각에는 겨우 6.1%나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구가 만들어질 때 철과 니켈 같은 무거운 원소는 무거우니까 지구 중심부로 가라앉았다는 뜻입니다. 지구는 오랫동안 식지 않은 상태, 뜨겁고 부글부글 끓고 있는 액체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고체 상태면 그런 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한다고 책상 위에 책을 쫙 쌓아놨어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무거운 책이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잖아요. 액체 상태일 때만 무거운 게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흙탕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철처럼 무거운 원소들이 지구에서는 가라앉아서 핵을 이루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이고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구는 내핵, 외핵, 멘틀, 지각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내핵은 지금은 고체 상태입니다. 근데 외핵은 여전히 액체 상태예요. 액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흐르겠죠. 금속 주변에 금속이 빙글빙글 돌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자기장이 생깁니다. 철이 가득 들어있는 액체 외핵 덕분에 지구는 거대한 자석이 되었고 자기장이 지구를 감싸고 있죠. 태양에서는요, 지구로 빛만 오는 게 아닙니다.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만 오는 게 아니라 우주 방사선과 태양풍이라고 하는 우주 입자들이 날라와요. 우주 입자들을 탁 맞으면요, 바다도 대기도 사라지고 맙니다. DNA나 RNA 같은 생명의 핵심 분자들도 사라지고 말죠. 근데 지구는 뭐가 있어요? 액체 금속이 있는 덕분에 자기장이 있고 자기장이 태양풍을 막아준 덕분에 물이나 DNA, RNA 같은 생명의 핵심 분자들이 고스란히 보호되고 있는 겁니다. 지구는 외액에 있는 철 덕분에 대기층이 유지되고 바다가 증발하지 않고 생명이 살고 있는 셈이죠. 우리가 금성이나 화성에 살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금성이 너무 뜨겁고 또 산성비가 내리고 또 화성이 너무 차갑고 그다음에 공기가 대기압이 낮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장입니다. 화성과 금성도 지구처럼 철핵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화성의 경우는 너무 일찌감치 식어버리는 바람에 지구와 같은 액체 금속 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생기겠어요? 자기장이 생기지 않죠. 금성에도 철이 있지만 핵이 제대로 회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행성에 생명이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죠. 제가 그렇게도 보고 싶었지만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오로라 역시 철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태양풍, 그러니까 우주 입자들이 지구 자기장과 부딪히면 이 중 일부가
자기장선을 따라서요, 다 극지방으로 모여듭니다. 이때 산소와 질소 같은 대기 분자가 충돌해서 빛나는 게 바로 오로라죠. 그러니까 오로라는 결국 철핵이 만들어낸 자기장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은 자연사의 결정적인 장면에도 주연으로 활동했습니다. 40억 년 전 지구의 풍경입니다. 지금과는 사뭇 다르죠. 달이 지금보다 6배나 컸습니다. 왜 이렇게 작아졌을까요? 설마 달이 쪼그라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멀어졌습니다. 지금 더 멀어지는 바람에 태양과 달의 겉모습 크기가 똑같죠. 그래서 개기일식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또 무수히 많은 소행성과 해성이 지구로 날아와 충돌하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덕분에 지구에 바다가 생겼어요. 해성에 꼬리가 있잖아요. 꼬리가 뭐냐면 얼음이 증발하는 겁니다. 해성은 암석과 얼음이 뭉쳐져 있는 거거든요. 멀리 있을 때 그냥 덩어리예요. 근데 태양을 가까이 오면 태양의 영향을 받아서 얼음이 증발하면서 꼬리가 태양과 반대 방향으로 쭉 놓이게 되죠. 지금은 몇 년에 한 번쯤 태양을 돌아가고 있는 해성을 관찰하지만 저 당시는요,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의 해성이 지구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태양계가 엉망진창이었죠. 되게 혼돈스러웠습니다. 지금은 태양계는 수금지와 목토, 천해 8개의 행성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거의 100개의 행성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다 충돌하면서 지금과 같은 단정한 태양계가 된 거죠. 40억 년 전과 지금과의 지구의 가장 큰 풍경의 차이는요, 바로 색깔입니다. 우린 지구라고 하면 푸른색을 떠올리잖아요. 초록색, 파란색이요. 하지만 그때는요, 온통 붉은색이었습니다. 푸른색은 지구의 색깔이 아닙니다. 생명작용의 결과로 생긴 거죠. 하늘이 붉은색인 이유는 산소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산소는 지구 지각에 가장 많은 원소지만 산소 기체 O2는 하나도 없었어요. 산소는 시아노박테리아, 식물성 플랑크톤, 바닷말, 그리고 나중에 육상식물들이 만들어낸 거죠. 지금도 산소 기체의 3분의 2는 바다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산소가 대대적으로 생기기 시작한 것은 25억 년 전의 일입니다. 30억 년 전부터 조금씩 산소를 만들어내던 시아노박테리아가 25억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산소를 엄청나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바닷속에 떠다니던 철이 산소와 결합해서 적철광 Fe2O3 또는 자철광 Fe3O4가 됩니다. 덕분에 바다는 점차 투명해졌죠. 그 후부터는 바다와 대기에 자유로운 산소 분자가 늘어납니다. 덕분에 호흡하는 생명체가 등장할 수 있게 되었죠. 하늘도 파란색이 되고 바다도 투명하게 됩니다. 우주에도 철은 많고 지구에도 철은 많습니다. 그러면 내 몸 안에는 철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체중이 70kg인 사람에게는요, 4g 정도 들어있습니다. 아니, 지구 무게의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지각에도 6.1%나 있는데 4kg이 아니고 겨우 4g이라니. 4g이라면요, 우리 체중의 0.006%에 불과한 겁니다. 하지만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적어도 우리 생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니까 말이에요. 우리 몸의 철은 대부분 헤모글로빈 단백질 안에 들어있습니다. 적혈구 안에 있는 바로 그 헤모글로빈 말입니다. 헤모글로빈 한가운데에 있는 철 원자가 산소를 딱 붙잡고 몸 곳곳에 산소를 전달해 주죠. 우리는 산소 없으면 못 살잖아요. 산소를 온몸에 전달해 주는 게 바로 철입니다. 철이 없으면 우리 생명도 없는 거죠. 철에게 어떻게 이런 귀한 역할이 주어졌을까요? 미생물들이 이 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은 산화되었다가 환원되었다가 하는 일을 아주 쉽게 잘합니다. 아무튼 철은 전자를 주고받는 일을 하는데 아주 적합한 원소라는 겁니다. 이런 재주가 있어서 박테리아의 시토크롬 단백질의 한가운데 자리를 딱 차지했죠. 시토크롬은 전자를 전달하면서 ATP라고 하는 생활 에너지를 만드는 호흡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박테리아의 시토크롬이 식물성 광합성 효소와 동물의 헤모글로빈으로 이어졌습니다. 철이 전자를 주고받는 능력을 생명은 호흡하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도구로 진화시킨 것이죠. 별이 만든 철이 바다를 녹슬게 하면서 생명과 만나고 또 마침내 이파리와 피 속에서 산소를 나르는 금속이 된 겁니다. 수십억 년이 걸린 일이죠. 철은 감정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철분이 감정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감정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것들이죠.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단백질 효소들이 있거든요. 이 단백질 효소들이 철이 있어야만 작동을 하는 겁니다. 철이 부족하면 단백질 효소들이 작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러면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지겠죠.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철분제를 먹기도 합니다. 철분제는 Fe2O3, Fe3O4 같은 형태의 철광석에서 추출합니다. 이 철들은 오래전 어느 어딘가에서 초신성이 폭발할 때 별 바깥으로 나와서 우주를 떠돌다가 지금 우리 손에 들어온 겁니다. 철분제를 먹을 때마다 초신성 폭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저는 뇌가 상쾌해지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철은 과유불급이란 말이 잘 들어맞는 원소입니다. 너무 적으면 뇌가 둔해지고 우울하고 무기력해지지만 너무 많으면 뇌세포에 산화 스트레스를 주면서 뇌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뇌는 철을 정밀하게 조절하죠.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철을 정말 잘 쓰고 있는 것 같지만요. 우리가 철을 생활에 사용하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 700만 년 가운데 철을 사용한 것은 불과 3,000년도 안 됩니다. 700만 년 가운데 3,000년입니다. 700만 년에 앞에 500만 년은 빼고 뒤에 200만 년만 따져봐도요. 인류 역사의 99.5%는 구석기 시대였습니다. 200만 년을 200페이지짜리 책으로 쓴 거예요. 만 년당 한 페이지씩 배치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1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는요. 돌멩이만 나옵니다. 주먹도끼, 돌칼 이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페이지의 절반에 벼슬 기장볼이 나오고요. 산업혁명은 끝에 두 단어에 불과합니다. 철기 문명과 산업혁명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었습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석탄과 철도로 대표되는 거잖아요. 석탄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철을 캐서 사용하게 한 겁니다. 5세기쯤에 철을 생산하는 방식이 중국에서 유럽으로 전해집니다. 유럽에서도 철을 만들 수 있었지만 아주 낮은 수준이었죠. 중국의 고로라고 하는 기다란 관에서 만든 철은 훨씬 더 단단했습니다. 마구 때리면 그 안에서 스펀지 조직이 사라지면서 단단한 조직이 되고 또 철과 탄소와 결합하면서 철강이 되었죠. 그런데 유럽에 전해질 때는 사람들은 뭘 썼냐면요. 나무로 썼습니다. 나무로 철을 생산하려니 나무를 얼마나 많이 뗐겠어요. 뒤에 숲의 나무가 사라집니다. 숲의 나무가 사라지니까 사람들은 뗄감이 없어졌게 됐고요. 또 숲은 황폐하게 되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철을 마음대로 생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뭘 사용해요? 석탄을 사용하면서부터는 우리가 숲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도 고질의 철을 마음대로 양껏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산업혁명이죠. 철 덕분에 우리는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다. 현대의 전기, 건물, 교통, 의료, 정보 모두 철을 마음껏 사용한 덕분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철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지구의 환경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철은 불과 탄소의 문명이거든요. Fe2O3 철광석에서 철을 얻어내려면 산소를 떼어내야 합니다. 예전 사람들은 산업혁명 때부터 뭘 썼어요? 석탄을 뗐죠. 석탄을 떼어서 일산화탄소가 생깁니다. 그 일산화탄소가요 환원제가 되는 거예요. 환원제가 된다는 뜻은 뭐냐면 산소를 떼어간다는 뜻입니다. 일산화탄소가 Fe2O3에 산소를 딱 붙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산소를 떼어나가는 거예요. 아주 간편하고 좋은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때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겁니다. 일산화탄소가 산소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죠. 전체 산업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7에서 8%가 제철 산업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철 산업이 기후 위기 시대에 악당 취급을 받게 된 거죠. 이게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철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철을 생산하자니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서 우리가 살 수 없는 지경이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중요한 겁니다. 석탄 대신 수소 기체를 환원제로 사용한 거예요. 예전에는 철에 붙어있는 산소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일산화탄소를 썼죠. 그래서 일산화탄소와 산소가 붙어서 이산화탄소가 됐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라 산소를 떼내기 위해서 수소를 쓴 거예요.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면 뭐가 됩니까?
이산화탄소 대신 물만 나오게 되는 거죠. 철을 얻으면서도 기후 위기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제철법이 개발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수소 환원 제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포항 제철이 이미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철강 강국인 이유가 있는 거죠. 예전 방식으로 철강 1톤을 생산할 때마다 2톤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했다면 수소 환원 제철법을 사용하면 그 양이 2톤에서 0.3톤으로 낮아집니다.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은 철강 산업이 넷제로로 가는데 결정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코스모스를 쓴 칼 세건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다. 정말 시적이면서도 과학적인 표현이죠. 지구는 철의 행성입니다. 지구의 무게의 3분의 1이 철이라고요. 철로 된 외기 자기장을 만들고 그 자기장이 대기와 바다 그리고 우리 생명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도 오로라도 모두 철 덕분이죠. 우리의 피가 붉은 것도 철 때문입니다. 철이 없으면 우리는 숨쉬지 못하고 생명은 존재하지 못하겠죠. 지구의 심장과 우리의 심장은 모두 철이라고 하는 같은 금속으로 뛰고 있습니다. 이 철은 모두 별에서 왔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